중국에도 3대 악녀라든지 4대 유녀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요. 조선시대에도 4대 악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록수, 장희빈, 김계시, 그리고 오늘 소개할 귀인조 씨인데요. 청나라의 홍타이제에게 삼전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는 한백오구두리의 굴욕을 맛본 인조의 후궁이 바로 이 귀인조 씨였습니다. 그녀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조기와 그의 첩실이던 한옥의 딸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녀는 첩의 딸인 선녀의 신분이었지만 외모가 이쁘다 보니 인여왕후의 형부이던 정백창의 주선으로 바로 내명고 종사품 수권으로 입궁을 하게 되었죠. 이에 이명주는 이는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입궁을 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인조는 조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상소를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조의 총애를 듬뿍 받는 조씨는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버렸죠. 그녀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굴었는지 오죽하면 실록에도 조씨가 폐하무도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으며, 심지어는 조씨는 성품이 간사하고 왕의 총애를 믿고 자신이 싫어하는 자들을 모함했다 라는 기록도 실록에 남아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인조를 잘 구워 삶았고 총애를 받는 만큼 승진도 빨랐는데요. 궁에 들어온 지 8년 만에 정사품 소원이 되었고 불과 2년 후엔 정삼품 소용이 되었죠. 또한 인조는 다른 후궁들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지만 유독 조씨와의 사이에는 순성군, 낙성군, 그리고 효명홍주 이렇게 셋이나 자식을 낳았죠.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은 조씨는 마음에 안 들고 눈엣 가시 같은 것들은 사정없이 없애기 시작합니다. 1643년 어느 날 인조의 승은을 입은 특별상궁이던 이정민이 조씨를 저주하다 들통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저주를 실행한 이정민의 직속 라인이던 애양이와 연옥이는 각각 거열형과 차명에 처해졌고 이정민은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사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조씨가 이정민을 질투해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스스로 저주에 사용되는 물품을 숨긴 뒤 이정민을 모함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첫왕비 인여왕후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자 인조는 44살의 나이로 15살밖에 안 된 장렬왕후를 세중전으로 맞이했죠. 인조가 어린 장렬왕후에게 빠져 자신이 밀려날 것을 염려한 소용조 씨는 인조에게 계속해서 장렬왕후를 모함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조는 더 이상 장렬왕후를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가 조선 4대 악녀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를 갈라놓고 조선의 미래를 송두리째 꺾어버렸기 때문이죠.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8년 동안 청나라에서 살았는데요. 그는 청나라에 강제로 끌려온 조선 백성들을 다시 조선으로 보내는 데 일조했고, 농사든 장사든 뭐든지 척척 해내는 걸 본 청나라 황제는 소현세자의 능력과 총명함에 감탄해 잘 대해주었죠. 소현세자 역시 청나라의 근대화된 문물들을 보고 익히며 훗날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나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청나라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조선에 적용해 더욱더 발전된 조선을 만들려는 포부가 가득했던 굉장히 우수한 세자였죠. 그런데 조씨는 그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유독 미워했는데요. 그녀는 틈만 나면 인조에게 세자부부를 모함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인조의 왕위를 넘본다고 이간질하기 시작했고, 소현세자가 돌아오면 인조와 바통터치해 세자가 왕이 되고 인조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모함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엄청 욕했는데요. 그러자 조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인조 역시 소현세자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다가 인조는 자신이 삼전도에서 청나라 놈들에게 엄청난 굴욕을 겪었는데 아들이란 놈은 청나라 놈들과 놀아나며 친하게 지내니 엄청 열받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8년간의 모진 볼모 생활을 견디고 1645년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발전된 문물들을 인조에게 내보이며 인사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의심의 눈초리를 한 인조의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그러다 소현세자는 결국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급작스러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소현세자를 돌보고 있었던 의관인 이영익은 조씨가 친정 어머니를 통해 궁으로 들인 사람으로 소현세자를 독살하도록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이죠. 그만큼 조씨는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난 어느 날 국내에서 누군가가 소용조 씨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사실 이는 당연스럽게도 소용조 씨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자작극인 걸 알면서도 세자빈 강씨를 제거하는데 이 저주 사건을 이용하는데요. 이 일로 강빈이 죽지는 않았지만 얼마 후 1646년 1월 인조 수라의 전복에서 독이 나오는 사건도 발생하며 결국에 강빈은 세자빈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궁에서 쫓겨난 뒤 사사되었습니다. 전복에서 독이 나온 것도 귀인조 씨의 자작극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조는 자신의 손자들인 소현세자와 강빈의 아들 셋을 제주도로 보낸 뒤 죽이기도 할 정도였죠. 이는 조씨가 그만큼 소현세자 부부를 싫어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인조 역시 소현세자 부부를 미워했었는데 자신의 뜻을 다하는 것인지 소용조씨가 알아서 욕도 하고 저주 사건이나 전복에 독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하니 인조도 옳았구나 그에 맞게 움직였을 뿐이었죠. 어쨌든 인조가 사망하기 전에 조씨는 종일품 귀인에 책봉되었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신나게 부리던 귀인 조씨의 권세도 인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귀인 조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조씨는 며느리이던 숭성군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딸 효명주의 여종이던 영희를 숭성군의 첩으로 삼았죠. 그런데 숭성군의 아내의 이모가 장렬왕후였고 그녀가 이모인 장렬왕후에게 하소연하자 분노한 장렬왕후는 영희를 잡아와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영희는 귀인 조씨가 장렬왕후와 효종을 저주했다 라는 자백을 하게 되었고 즉시 귀인 조씨, 효명왕주의 나인들, 여종들 등 저주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와 혹독한 고문을 가했죠. 결국 나인들과 여종들은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귀인 조씨의 악행을 모조리 자백하면서 모두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귀인 조씨 역시 자살을 명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조씨의 자식들 모두 폐서인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죠. 또한 귀인 조씨와 결탁한 김자정과 다른 대신들의 가문도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귀인 조씨는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해 죽이고 소현세자 부부까지 모함을 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로 평가되어 현재까지도 그녀의 평가는 좋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귀인 조씨 역시 인조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행한 자작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은 걸 보면 조선 왕조의 대표 악녀로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조선의 미래 자체를 망쳐버린 조선시대 최악의 악녀 귀인 조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중종의 총애를 받는 한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전보다는 아래였지만 후궁들 중 가장 높은 품계인 정일품, 빈의 위치까지 올랐던 여인인데요. 심지어 중종의 서장자 아들을 낳았으며 스스로도 왕비가 되고 싶어 했고 게다가 중종도 그녀를 왕비로 삼으려 했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욕심이 과했는지 훗날 그녀는 끝내 왕비는 되지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중종의 애첩이던 경빈박씨이죠. 그녀는 경상도 상주에서 박수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연산군 제위 시절 전국 각지에서 흥청을 선발할 때 그녀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그러나 이후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그녀는 중종의 후궁이 되어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외모를 가졌던 만큼 중종의 총애를 듬뿍 받았는데요. 후궁이 된 지 단 1년 만에 종이품 수기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509년에는 중종의 첫째 아들인 복성군을 낳았죠. 그 이후에도 1512년에는 해순옹주를, 1514년에는 해정옹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해정옹주를 임신 중이었을 때는 많은 대소신료들이 경빈박씨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기도 했고 하필이면 경빈박씨와 수기나씨 둘 다 출산이 임박하자 의원들은 수기나씨는 돌보지 않은 채 모조리 경빈박씨의 출산만 신경 써주다 결국 수기나씨와 복중태하 둘 다 사망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왕의 첫째 아들을 낳았기도 했고 중종의 여러 후궁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그녀는 점점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515년 3월 당시 중전이었던 장경왕후 윤씨가 훗날 인종이 되는 이호를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에 중종의 맏아들 복성군을 낳았던 경빈박씨가 다음 왕비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경빈박씨 또한 몹시 중전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죠. 심지어 중종 역시 경빈박씨를 다음 중전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중 당시 정승이던 정광필이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빈박씨가 지체 높은 양반집 규수가 아니고 출신이 미천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장경왕후가 훗날 인종이 되는 원자 이호를 낳았었기 때문에 만약 경빈박씨가 중전이 되면 원자보다 형이었던 복성군과 이호의 족보가 꼬이면서 후계자 문제라던가 서열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그러다 왕위쟁탈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온 조정에 피바람이 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신하들이 강한 반대를 하자 결국 중종은 경빈박씨를 중전의 자리에 올리지 못하고 문정왕후 윤씨를 왕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중전이 되고 나서도 중종의 경빈박씨에 대한 총애는 사그라들 줄 몰랐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문정왕후와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경빈박씨의 콧대는 점점 높아졌죠.
그녀의 성품은 매우 방자하고 교만해서 중종의 총애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아나무인격으로 너무 제멋대로 굴었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고 수많은 부조리한 짓을 많이 벌여 재산을 긁어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욕심도 많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중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간교한 술책을 부리는데 열심이었으며 경빈박씨의 엄청난 권력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뇌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중전의 입지도 많이 좁아질 것이 분명했고 경빈박씨 자신은 무려 왕의 첫째 아들을 낳았었기 때문에 훗날 자신이 왕비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문정왕후와 척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527년 어느 날 경빈박씨의 끝을 모르고 치솟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세자가 머무는 곳인 동궁전 후원에서 불에 태워진 쥐가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은 세자를 저주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훗날 이것을 작서의 변이라고 불렀죠. 그러자 온조정의 눈은 경빈박씨를 향하며 그녀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아들 복성군을 세자로 올리기 위한 경빈박씨의 소행이다 라는 것이었죠. 사실 경빈박씨가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세자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작서의 변 사건이 누군가가 경빈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흉계였다 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빈박씨를 모시던 상궁들과 궁녀들 그리고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 모두를 잡아들여 고문하고 문초를 했지만 아무도 경빈박씨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은 없었고 또한 그녀가 범인이라는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작서의 변 사건의 결론도 조금 애매하게 났는데요. 대소신료들과 3사가 지속적으로 경빈박씨와 복성군을 폐서해나고 궁에서 내쫓으라며 주청하자 중종은 계속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끝없는 상소와 대신들의 처벌 요구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둘을 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에 둘을 폐서해나라는 교지를 쓰라고 했지만 그 누구의 자복도 없었고 범인이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교지를 어떻게 적을지 우왕좌왕하며 중종에게 어찌할까를 물었죠. 그러자 중종은 대비마마께서 경빈이 의심스럽다는 글을 내리셨으니 그렇게 적어라 라고 하며 은근슬쩍 대비에게 책임을 돌렸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순대비는 내가 경빈을 의심했지만 범인으로 확정지었던 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아무튼 대신들의 강력한 주청으로 인해 중종은 결국 경빈박씨와 복성군을 폐서해나고 박씨의 고향이던 경상도 상주로 귀향을 보냈으며 경빈박씨의 딸이었던 혜정옹주와 아버지 박수림을 비롯한 친인척들을 모두 파직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경빈박씨는 유배지에서도 중종을 믿고 있었죠. 중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불러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희망은 완전 산산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중종 28년인 1533년 동궁의 남쪽 울타리 위에 뭔가 흉물스러운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든 물건이었는데 머리카락도 붙어 있었고 눈, 코, 입 등 이목구비까지 있었으며 그리고 그 흉물 앞에는 이처럼 세자를 능지하고 이처럼 세자의 아버지를 교살하며 이처럼 중전을 참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뒤쪽에는 병조 서리 한충보 등 15인이 한 일임 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짜로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여 가작인두의 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조정에서는 한충보를 모함해서 이득을 볼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자 어이없게도 한충보를 잡아와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충보가 언급한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와중에 당성이 홍여의 하인들이 이 짓을 했다는 자백이 나오게 되었죠. 당성이 홍여는 다름 아닌 혜정옹주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홍여는 바로 잡혀오게 되었고 지독한 고문과 신문을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옥에서 사망하게 되었죠. 전에 있었던 작서의 변과 마찬가지로 범인이 누군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중종은 이 사건은 경빈박씨에게 잘 보이려 한 자들이 벌인 짓이라며 경빈박씨에게 사약을 내렸고 아들이던 복성군은 관련이 없으니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복성군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자 유배명을 내린 지 고작 3일 만에 복성군에게도 사약을 내렸으며 두 옹주는 폐서인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야말로 경빈박씨의 집안 전체와 자식들마저 모조리 풍비박산 나버린 것인데요. 훗날 복성군과 두 옹주의 신원을 회복해 주기는 했지만 경빈박씨를 비롯한 이들의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빈박씨가 복성군을 세자로 올리고 싶어 하긴 했지만 작서의 변과 가작인두의 변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아니면 누가 이 일들을 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이 두 가지 무서운 사건 때문에 일가족이 몰살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죠. 실록에도 경빈박씨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녀는 미천하고 탐욕이 많았으며 교만하여 스스로 왕비가 되길 바랬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복성군의 존재 자체도 세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서 작서의 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타겟이 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이긴 했었습니다. 또한 더러운 성품 덕에 어느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거나 대변해주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보면 확실히 착하게 살아야 하긴 한 것 같네요. 중종의 총애만 믿고 교만한 행동과 못된 짓만 일삼다가 결국 그 더러운 성격 탓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아 자신을 비롯한 집안 전체와 자식들마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경빈박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연산군은 야사에 의하면 사약을 먹고 죽은 어머니 패비윤 씨의 피가 묻은 적삼을 보고 눈 돌아가서 온 조정에 피바람을 일으켰다고 말하는데요. 조선시대 왕들은 태조 이성계를 닮아서인지 체격이 크고 우람했던 것에 비해 연산군은 키는 크지만 말랐고 여자 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야사에서는 연산군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한 신하가 거울을 보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 패비윤 씨를 닮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 된 아들을 낳았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단종 3년인 1455년에 아버지 윤기경과 어머니 신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세가 기울어 양반 가문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배를 짜서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그녀의 외모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야사에서는 그녀를 마치 선녀 같았다고도 하고 그녀가 나타난 것만으로 주위가 고요해지고 서늘해질 만큼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종의 아내였던 공예왕후는 몸이 굉장히 허약했고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자 대신들은 성종에게 후궁을 드릴 것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473년 3월 윤씨가 간택이 되어 수기의 풍계를 받아 후궁이 되었죠. 그녀는 후궁이 된 이후로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나가 성종과 왕실 어른들에게도 총애를 받았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의 성격 또한 착했으며 예의도 발라 다른 후궁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1년의 시간이 지나 공예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성종은 새로운 중전을 간택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이 좋고 자신도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던 수계 윤씨를 중전으로 승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수계 윤씨는 그런 성종의 결정에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 보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 두렵사옵니다. 라고 하며 중전이 되기를 거절했고 여기서 성종은 더 마음에 들어하며 그녀를 중전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윤씨는 임신 6개월이 되어가던 상황이었는데요. 1477년 11월이 되자 마침내 왕실 모두가 기다리던 아들인 성종의 적장자이자 원자 연산군을 낳았죠. 그런데 그렇게 착하던 윤씨가 연산군을 낳고 나서부터 벼랑간 성격이 난폭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악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성종의 아버지였던 덕종의 후궁 귀인 권씨의 집에 투서 하나가 날아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한 것이었죠. 내용은 당시 성종이 총애에 맞이 않던 소용정씨와 수기엄씨가 중전이던 윤씨와 원자인 연산군을 해치려고 한다는 내용의 투서였던 것입니다. 일국의 왕비와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자를 해한다는 것은 영모에 준하는 일이었으므로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는 어처구니 없게도 중전 윤씨가 소용정씨와 수기엄씨를 질투해 어머니인 신씨와 자신을 보필하던 궁녀들 주변인들을 시켜 그녀들을 해하고자 했던 자작극임이 드러나고 말았죠. 또한 성종은 어느 날 윤씨의 처소에 들렀다가 구술하는 방법과 저주를 거는 방법이 적힌 서책과 알 수 없는 주술들을 써놓은 종이 그리고 극약인 비상이 묻은 곶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윤씨가 중전이 되고 연산군을 낳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477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에 성종과 자성대왕 대비는 중전 윤씨의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들어 폐위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신들은 원자를 낳은 왕비를 폐위해선 안 된다고 하여 실행하지 못했고 빈으로 강등시키는 것에 대한 것조차 대신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굿과 저주에 대한 서책과 비상을 국내로 들여온 나인 사몰과 사비는 죄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사몰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사비는 장 100대를 맞고 지방의 관비로 내쳐지게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죠. 그러나 2년이 채 안 되어 그녀는 결국 폐서인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너무나도 감정기복이 심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상을 엎어버리는 등 알 수 없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윤씨는 항상 비상가루를 옷 속에 넣어 다녀 후궁들은 항상 독살의 위협에 시달렸고, 또한 후궁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지금은 너에게 죄를 줄 수가 없지만 장차 반드시 너를 종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또한 계속해서 내가 오래 살아 장차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이는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못하게 하거나 몸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은 책을 숨겨놓았다가 대비에게 들키기도 했으며 나무패에 말뚝을 박는 등의 주술행위까지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 처진 장막을 보면서 마치 초상집 같다는 말을 했는데, 궁에서 초상을 치른다면 대왕 대비였던 정의왕후와 대비였던 인수대비, 그리고 왕이었던 성종이 죽었을 때인데, 이 말 역시 윗전에 보고되면 목숨을 보전하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심각하고 불경스러운 말이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쳐넣는 가장 심한 행위는 바로 성종의 면전에서 그의 눈을 뽑고 발자취까지 없애버리며 팔도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성종이 심기를 불편해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윤씨는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고, 성종이 거처하는 처소의 무단으로 침입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에는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는데 그곳까지 마음대로 드나들었다고 하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중전인 윤씨가 성종의 음식에 비상을 넣을까 두려워 윤씨가 지나가는 곳에는 성종이 먹을 음식 등을 두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애초에 비상을 국내에 반입한 자체가 죄였고, 성종에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은 명백한 반역행위였죠. 오죽하면 훗날 인수대비는 성종이 윤씨가 가지고 있던 비상에 의해 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죠. 참고로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내서 그녀를 폐위시켰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는 사실 야사이고 실록에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을 만큼 참았던 성종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윤씨를 폐서인시켜 궁 밖으로 내쫓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중전의 위치에 적장자인 원자까지 낳은 상황에서 다른 큰일만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자연스레 왕실에서 최고 어른이 되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폐악질을 부려 스스로 명을 재촉한 것이죠. 아무튼 1479년 6월 성종은 대신들을 소집해 윤씨를 폐서인하는 교지를 내렸고, 이에 대신들은 이번에도 원자가 계신데 어떻게 어머니인 윤씨를 내쫓냐며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고 윤씨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성종과 인수대비 그리고 자성대왕 대비까지 윤씨를 폐위했어야 하는 이유를 신하들에게 설명해야 했었는데요. 성종은 신하들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폐비윤씨의 악행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야 괜찮겠지만 내가 죽으면 분명히 피바람이 불었을 거다 라고 마무리하며 신하들에게 폐위의 정당성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폐비 윤씨는 쫓겨난 후로도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자 쫓겨나고 3년 후인 1482년 8월 16일 성종은 마침내 폐비 윤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렇게 윤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후궁들이 윤씨를 모함했다는 이야기도 야사에 실려있지만, 당시에 후궁들에게 중전마마라 하면 쳐다보기도 어려웠을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또한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 유명한 장희빈도 인현왕후 앞에서는 찍소리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록에 기록돼 있는 그녀의 악행만 보아도 쫓겨나 사약을 받기엔 충분했죠. 그렇지만 이후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고 어머니 폐비 윤씨의 폐출과 사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잡혀와 국문을 당하고 처형당했는데, 한 명에는 부관참시당했고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간 이세자는 처형당했으며, 성종의 후궁이던 귀인정씨와 귀인엄씨 또한 고문을 당한 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연산군에 의해 윤씨는 재헌왕후로 추존되기도 했지만 중종 반정 이후 다시 시호와 능호는 모두 삭탈되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목숨이 2개라도 모자를 판이긴 했지만 어쩌다 난폭하게 성격이 변해버려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삶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 연산군의 어머니이던 폐비윤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비는 일본에 흉악한 칼에 희생당한 조선의 국무이자 비운의 여성으로 묘사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자이든 타이든 조선이 망하는데 일조했다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그녀를 싫어했는데, 동학농민운동이나 임오군란은 모두 민비를 목표로 할 정도였으며 국민들은 그녀를 개간연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의 세도 정치로 인해 나라 기강이 해이해지자 대원군은 외척 세력의 힘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남자 형제도 없지만 집안의 극도 떨어지지 않는 민자영을 최종비로 간택하게 되죠. 민비는 비가 된 후 최익현을 시켜 흥선대원군에 탄핵 상소를 올리게 해 대원군을 실각시키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 권력을 잡은 그녀는 민씨 일가를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260여 명의 민씨 일가가 중앙요직부터 지방관직까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으며 이 민씨 일가의 매관매직, 부패와 사치 등은 또다시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병조 판서이자 당시 세곡을 관리하던 선해청의 당상관이던 민겸호는 군졸들에게 줘야 할 봉급을 빼돌려 자신의 곡간을 채우다 결국 줘야 할 봉급이 없자 13개월이나 밀린 군졸들의 봉급을 1개월치만 주는데 그 1개월치에도 썩은 쌀과 모래를 섞어서 주게 되고 격분한 군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민영식은 국가 세입 480만냥 중 7분의 1에 해당하는 70만냥 정도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국가 예산이 470조 원 정도였던 걸로 생각해보면 혼자서 거의 65조 원의 돈을 헤쳐먹었던 거죠. 이민영식은 훗날 영남도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이익만 챙긴 인물로 2002년에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익명사전 수로 개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될 정도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는 백성 피 빨아먹는 대표급 민씨 척족 중 한 명이었는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와 붙어먹으며 친정파로서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출병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나중에는 일본에 붙어서 자기까지 받고 이름을 영희로 바꿉니다. 그 유명한 친일파 민영희가 바로 이 민영준입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 수탈한 재물을 잘 불려나갔고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최고 부자들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일파 708인 명단, 친일익명사전, 친일반민족행위 195인의 명단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민영희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황현의 매천여록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이 10년여에 걸쳐 쌓은 국부를 민비가 순식간에 탕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낭비와 사치를 무분별하게 자행했던 인물인데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 때 자신의 조카인 민영익이 크게 다치는데 조선에 와 있던 외교관이자 의사인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해주자 민비는 알렌에게 사례금으로 10만냥을 줬다고 하죠. 굳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양의 가치는 지금의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10만냥이면 현재 30억에서 50억 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훗날 알렌이 운상근광의 채굴권을 따내려고 정부 요직에 있던 친미파 인사들을 꼬드겨 협상을 하는 와중에 그 일이 쉽지 않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지난 10년간 조선을 위해 봉사한 알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운상근광을 하사하라 라는 민비의 한마디에 운상근광 채굴권이 송두리째 미국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노다지라는 말을 만들어낸 운상근광 채굴권은 40년간 총 900만 톤의 금을 채굴해 5,600만 달러의 수익을 미국에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민비는 무속신앙에도 심취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유인이라는 무당과 진령군이라는 무당을 총애했던 민비는 수시로 구판을 벌렸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몇만냥씩 쿨하게 썼다고 합니다. 특히 이유인이라는 무당의 점괘가 잘 맞다고 하며 이유인이 구판을 벌릴 때마다 비단 100필에 1만냥을 건네기도 했고 야사에 따르면 진령군이라는 무당은 박창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당이었는데 당시 천민 취급을 받던 무당에게 남자 왕족이나 나라를 위해 애썼던 고위 관료들에게 주어지던 군호를 주었을 정도로 미신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강산 보물이마다 각각 쌀 한 섬, 배 한 필, 돈 100냥을 바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금강산의 보물이는 1만 2천 개나 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유명한 사찰과 치성터는 민씨 일가가 독차지했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국고가 무당들에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민비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38세의 나이로 조선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민비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냥을 받았다며 자신의 책 조선견물록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민비의 사치와 낭비가 얼마나 심했었냐면 국고가 텅텅 비어서 고종의 법적 어머니였던 조대비의 장례까지 치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다시 세금을 걷어 백성들의 고열로 만든 돈으로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하죠. 매관매직으로 능력이 없음에도 돈으로 벼슬에 오른 조병갑이란 사람은 백성들 착취와 횡포가 너무나도 심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백성들이 결국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민비는 또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했고,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도 개입하게 되면서 훗날 청일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에 승리한 일본에 의해 청나라와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죠.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한 야욕의 신호탄을 어찌 보면 민비가 쏘아올린 것이기도 하죠.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로 피해를 보던 국민들이 일으킨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외세를 끌어들여 자국민을 진압하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이었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단지 민비는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아주 옹졸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과 청나라와의 급박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러시아가 드디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민비는 청일전쟁에 청나라가 패하며 항상 자신을 지켜주던 청나라 군사가 본국으로 돌아가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칠러 성향의 관료들을 중용하며 일본을 견제하려 했던 민비는 일본의 제거 대상 1호였는데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하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일본인 낭인들은 경복궁에 침입했고, 조선인 군관들의 비호와 기란내로 순식간에 민비에 거쳐 앞으로 도착한 이들은 궁녀복장으로 위장해 도망치던 민비를 붙잡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민비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고로의 명령으로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뒤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민비가 죽었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그 분노의 이유는 우리 백성들의 손으로 단죄를 해야 할 일을 일본 낭인지들이 뭔데 우리나라 왕비를 죽였냐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민비는 일본에 의해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에서도 민비라고 쓰고, 화면의 매천여록에서도 명성황후의 호칭을 민비라고 사용했습니다. 명성황후는 훗날 고종이 대한제국이 건국된 후 시해된 민비의 장례를 다시 치르면서 추존된 호칭이죠. 민비가 일본의 흉악한 칼에 살해당한 것은 분명 분노를 자아내야 할 일이지만, 그녀는 세도 정치를 부활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다 결국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전초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